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는 주로 잠을 자거나 뭔가를 먹죠. 그 중에서도 단 거, 매운 거, 기름진 것을 찾습니다. 이런 걸 생리적 식욕이 아닌 식탐이라고 하는데요. 이 식탐이 정신적, 심리적, 뇌의 문제가 아니라 소화기계의 문제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을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의지가 약하거나 스스로를 못 다스린다고 자책하죠. 혹은 스트레스를 그렇게라도 풀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감정적 식욕, 거짓 식욕이라고 하는 이 식탐은 심리적인 문제라기보다 몸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자, 스트레스가 왜 식탐을 유발할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호르몬들이 작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코티솔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코티솔은 생존을 위해 몸에 에너지를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내게 돼요. 이 과정에서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같은 고열량의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데 누구나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인데요. 주변에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예 못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누가 폭식과 과식으로 가느냐 하면 위열과 간화가 많은 사람들이 폭식으로 이어집니다. 위열, 참 어려운 단어예요. 잘 이해하시도록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마치 엔진이 과열된 것처럼 뜨거워집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뜨거운 느낌을 받죠. 이런 상태를 열이 오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에너지를 빠르게 쓰도록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에서 신체 내부의 열감과 흥분 상태가 생기는데 한의학에서는 이런 과잉된 상태를 위열, 간화라고 부릅니다. 그럼 열과 화가 많으면 왜 폭식으로 이어질까요? 열이 많아지면 우리 몸은 이를 식히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달콤하거나 차갑거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음식을 찾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이 뜨거워졌을 때 이 식히려고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 몸도 뜨거워진 상태를 가라앉히기 위해 음식을 찾는 거예요. 특히 자극적인 음식이나 단 음식은 순간적으로 우리 몸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주지만 결국 더 많은 열을 만들어서 악순환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뜨거워지고 흥분된 상태를 다스리기 위해서 열을 내리고 몸을 안정시키는 한약을 활용하게 되는데 마치 과열된 엔진을 식혀주는 냉각수와 같습니다.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밥솥을 비유로 들어볼게요. 우리 몸의 위장은 마치 밥솥과 같아요. 밥솥 안에 쌀과 물을 넣고 열을 가하면 증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쌀을 한 컵 넣었을 때보다 3컵을 넣었을 때 나오는 증기량이 훨씬 많겠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더 많은 스팀이, 즉 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체질적으로 밥솥의 열이 태어날 때부터 센 분들이 있어요. 즉 위열이 많은 체질은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더 많은 열을 만들게 됩니다. 밥솥에 쌀을 3컵을 넣으면 증기가 더 많이 나오고 그 열로 밥솥 자체도 뜨거워지고 이렇게 위열이 계속 쌓이면 몸의 열이 점점 높아지고 이 상태에서 또다시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중요한 건 몸의 열이 많아지면 단순히 배고픔뿐만 아니라 짜증, 스트레스 같은 감정도 더 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과열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밥솥에 열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한의학에서는 황금, 황련, 치자, 황백, 석고, 갈근, 미우도 같은 한약재들이 들어간 한약이 밥솥을 너무 뜨겁지 않도록 식혀줍니다. 이 한약은 마치 밥솥의 냉각장치처럼 위장에 과열된 상태를 식혀주고 폭식이나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이렇게 초기에 한약으로 위열을 끄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밥솥의 열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생활 습관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번에 많은 양을 넣지 않아야 합니다. 과식을 피하고 소량씩 규칙적으로 먹어야겠죠. 두 번째, 밥솥에 열을 올리는 음식을 줄입니다. 뜨거운 음식이나
매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위열을 더 높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밥솥에 적당한 쿨다운 타임을 줘야 합니다. 늘 취사 상태에 있던 밥솥을 심호흡, 명상,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전원 오프나 보온 상태로 바꿔서 몸을 진정시키는 거죠.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과식과 폭식은 뇌, 즉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위열이 문제인데 우리 몸의 밥솥, 즉 위장이 뜨거워지면 과식으로 이어지고 다시 더 많은 열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입니다. 한약은 이 과열된 밥솥을 안정시키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밥솥의 열을 잘 관리하면 자연스럽게 식욕이 조절되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식탐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 식탐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지금까지는 식탐을 어떻게 억제해 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오늘은 저희 환자분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다이어트 약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각각의 약물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볼게요. 현재 효과가 있는 비만 약물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식욕 억제제로 출시되어 있는 약물들입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펜터민, 디에타민이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조절해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고 포만감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뇌의 식욕 억제 센터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장점은 짧은 시간 안에 식욕이 억제된다는 것인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심박수가 증가하거나 불면증, 두근거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장기 복용 시에는 의존성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교감신경 자극이라는 것이 100m 달리기를 계속 시키는 건데 당연히 식욕이 떨어지겠죠. 우리가 달리면서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 반드시 무리가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GLP-1 유사체인 호르몬 기반 식욕 억제제입니다. 이 그룹의 대표 약물이 현재 유행하고 있는 삭센다, 위고비, 트루리시티, 이 약물들은 체내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GLP-1의 작용을 모방합니다. 식사 후에 배부름이 더 오래 느끼게 하고 인슐린 분비를 조절해서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에 유익하고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도 효과적인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라면 구토, 메스꺼움, 변비, 설사 같은 소화기 관련 증상이나 저혈당증, 그다음에 췌장염 발생이 높아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고 비용이 매우 비싼 반면에 중단하면 다시 찌는 요요 현상이 좀 심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커팅제예요. 2가지를 커팅하는데 지방 흡수를 억제하거나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합니다. 지방 커팅제에는 제니칼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소장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리파아즈를 억제해서 지방이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부작용이 흡수되지 않은 지방이 대변으로 배출되다 보니까 지방변 그리고 복부 불편감이 너무 심하다고 하죠. 탄수화물 흡수 억제제인 칼로리 커팅제도 많이 드십니다. 칼로커트, 슈가밸런스 같은 제품은 탄수화물의 흡수를 차단하는데 방법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제를 억제해서 들어온 탄수화물을 분해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거죠. 하지만 일부 탄수화물이 대사되지 못해서 생기는 가스가 부글부글 심해지거나 오히려 몸에서 생기는 포도당이 부족해져서 식욕이 증가하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종류의 약물 중에 가장 광범위하게 처방되는 것은 첫 번째 말씀드린 교감신경 항진 물질인데요. 제가 직전에 올렸던 식탐에 대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높아지고 폭식과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살이 찌는 건데 살을 빼기 위해서 이 교감신경을 더 올린다는 것이 뭔 말인가 인 거죠. 그 설명은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식탐의 주 원인이 위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열이 많아서 교감신경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폭식과 과식을 반복하다가 살이 쪘는데 교감신경을 더 항진시키는 식욕 억제제를 먹고 몸이 안 좋아진 환자분 얘기도 했고요. 위고비나 삭센다가 출시되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주로 드시던 식욕 억제제가 펜터민, 디에타민 같은 교감신경 항진 약물이었어요. 자, 그럼 교감신경 항진이 어떻게 식욕을
억제하는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교감신경이 뭔가요? 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긴급 모드 스위치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갑자기 강도를 만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몸은 도망쳐야 해 라고 반응하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소화는 멈추고 근육의 에너지를 집중시킵니다. 즉 교감신경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활성화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강도를 만난 상황에서 여러분은 배고프다, 뭘 먹지? 라고 생각할 여유가 당연히 없겠죠. 이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소화 기능이 뒷전으로 밀려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교감신경 항진제가 등장합니다. 이 약물은 마치 강도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의 몸이 긴장 상태로 돌입하게 만들어요. 그 결과 배는 덜 고파지고 음식 생각이 줄어드는 거죠. 다른 비유를 또 들어볼게요. 교감신경 항진제는 마치 바쁜 회사의 알림 시스템과 같아요. 회사에 초긴급 프로젝트가 들어왔다고 상상해보세요. 직원들은 점심은 나중에 먹고 빨리 일하자 하고 열심히 달립니다. 교감신경 항진제도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몸을 바쁘게 만들어서 배고픔의 신호를 억제하는 거예요. 하지만 회사가 계속 긴급 모드로 운영되면 직원들이 지치겠죠. 교감신경 항진제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사용하면 심박수가 증가하거나 불면증 같은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감신경 항진제를 사용한 몸은 마치 전쟁 준비를 하는 병사와 같습니다. 상황을 상상해 볼게요. 적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병사들은 긴급하게 전투 태세에 돌입합니다. 무기를 들고 방어벽을 세우고 모든 에너지를 전투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배고프니까 밥 좀 먹고 할게요 라는 말을 할 병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예요. 교감신경 항진 상태가 되면 몸은 먹는 건 나중에, 지금은 생존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소화나 배고픔의 신호를 차단하고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죠. 이런 비유도 들 수 있어요. 교감신경 항진제를 먹은 몸은 고속도로 사고 현장처럼 긴급 상황에 처한 교통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일단 앰뷸런스나 레카 같은 긴급 차량들이 빠르게 출동하죠. 이러면 사고를 처리하려고 고속도로의 모든 차선이 막히고 교통 흐름이 느려집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배달차가 지나가야 해요 라고 주장해도 당장 지나갈 수 없겠죠. 이게 바로 교감신경이 항진된 몸 상태예요. 긴급 상황에서 배달차, 음식을 소화하고 식욕을 올릴 수 있는 배달차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몸은 생존과 에너지 집중을 위해서 다른 신호들을 우선 처리합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많이 들어드리는 이유는 식탐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비유대로라면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때 교감신경이 항진되어서 먹지 못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어때요? 오히려 폭식과 야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는 거죠. 이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결과는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전에 제가 올린 3개의 영상을 보면서 한번 고민해 보기로 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